제일 신난 거는 돌아오는 길에 나 신혼여행 갔다 왔거든. 그래서 면세점에 들렸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야, 나도 이제 명품 시계 차잖아 이제. 내가 살면서 이런 비싼 시계를 처음 차봐요. 여러분들 이 브랜드 들으면 다 알 텐데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카시오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카시오에서 11만 원이나 주고 산 면세가로 11만 원. 내 이렇게 비싼 시계 차본 적이 없어요. 최고가는 노브랜드 7,900원짜리였는데 드디어 최고기로 경신됐어요. 이거 자꾸 뭐 말도 안 되는 걸 사라는 거야. 조금 뭐 태그 호이 뭐 둘리도 아니고 뭐 호이 그러고 있어.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래. 그래서 얼마인지 봤더니 100만 이런 이딴 장신구에 100만 원을 쓴다고? 네, 그럴 수는 없다고. 딴 거 막 하다가 이거 뭐냐고 했더니 이거 예쁘다고 이거 사달라고 해서 이제 카시오로. 역시 시계는 카시오다. 제일 비싼 시계를 사게 됐네요. 근데 술은 50만 원치 샀습니다. 그거 보고 기겁을 하더라. 그래서 술도 사고 쇼핑도 하고 선물도 사고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노니까 재밌더라고. 역시 아니에요. 수업하고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주도 남쪽에서 시작했거든. 그리고 내가 안 타본 차가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 차종을 타봤는데 내가 안 타본 차종이 하나 있어요. 경차라고. 내가 경차를 못 타봤단 말이야. 너무 궁금했거든. 근데 제주도 가면 렌트카 하잖아요. 경차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닝이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도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서. 왜 했더니 별로래. 그래서 난 예쁜데 귀엽고. 그랬더니 경차 중에 캐스퍼라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했어요. 경차 처음 타봤는데 역시 작고 좋아. 제주도는 관광지가 많고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 그래서 주차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차들 때마다 지옥이야. 하지만 경차는 경차 전용 구역이 있는데 널널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차는 경차로 사볼까? 스포츠카는 별로인 것 같아. 돈도 많이 들고. 마지막 날 여행은 계획을 세우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숙소만 딱 3군데 숙소만 잡아놓고 그날 가서 하고 싶은 걸 하자 해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계획 없이 갔단 말이야. 첫날 그냥 숙소에서 졸리다 하고 자고 그 옆에 고깃집 있더라고. 가서 고기 먹고 소주 먹고 좋다 하고 자고 이렇게 있었거든. 약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많이 했던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자기를 갑자기 만들고 싶더라고. 그래서 야 도자기나 만들러 가자 해서 이제 만들러 갔지. 뭐 접시 같은 걸 만들 수 있대. 그래서 접시 말고 우리 집에 지금 술잔이 몇 개 없어갖고 술잔 만들고 싶다 했더니 만들래. 그래서 만들어봤어요. 잘 만들었어. 근데 술잔만 만들면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시간이 남는데 딴 것도 만들어 보래. 그래서 뭐 만들지 했는데 그 수저 받침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그거가 없어갖고 그것도 만들자라고 해서 그래 해서 각자 2개씩 만들었거든. 얘는 뭐 인터넷에서 막 보더니 막 예쁘게 만들어. 나도 이제 그 찰흙을 갖고 했는데 동그랗게 한다고 했는데 완전 이게 찌그러진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는 분명히 동그랗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얘는 예쁘게 이렇게 만들더라고. 막 뭐 색깔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줄무늬 색도 넣어서 막 이렇게 예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무리 예쁘게 해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렇게 해갖고 찰흙을 위에 씌웠어.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색깔을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검은색 이렇게 칠했지. 뭐야 했더니 제주도를 형상화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제주도 수저 받침, 얘가 만든 뻔한 받침 이런 것도 만들고 재밌게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마지막 날은 서로 하고 싶은 게 달라갖고 각자 놀았어요. 너무 달라. 나는 여기 가자 했는데 자기는 도저히 싫대. 그래서 넌 뭐 할래 했더니 뭐 그림 그리는 뭐 체험 뭐 그런 미술관 있대요. 거기 가겠대. 난 죽어도 싫어서. 난 가고 싶었던 데가 제주도에 넥슨 게임 박물관 있거든. 꼭 가려고 했는데 검색하다가 맞다. 나 여기 갈래 하니까 아내 표정이 결국에 알게 됐군. 일부러 말 안 했다고 자기가 간다고 할까 봐. 그래서 저는 거기 혼자 가고 걔도 이제 그림 체험 혼자 가고 마지막 날은 각자 놀았어요. 재밌더라. 컴퓨터의 역사가 그냥 게임의 역사가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질문. 자, 그 사쪽 이거 푸신 분도 있긴 하지만 한 번만 더 들어봐요.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쪽 보시면요. 이거 뭐냐면
고전역학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서로 입장이 달라요.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자역학 핵심은 뭘까요? 서로 다른 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서술기준이라는 게 중요해요. 서술기준.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그냥 전달하지 않습니다. 무슨 테마에 대한, 무슨 기준에 따른 설명을 따로따로 해주거든요. 고전역학은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걸 잡고 읽었다면 양자역학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좀 더 잘 들어와요. 자, 조금만 읽어볼게요. 첫 줄 봐봐요. 첫 줄, 우리 4쪽이에요. 첫 줄 보시면 야, 왜 날 봐? 고전역학에 따르면 아이, 왜 날 봐? 물체, 여기다 밑줄 크기에 관계없이 물체 크기에 관계없이 크기예요. 크기를 상관없대요.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 시간 후에 물체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자, 여기 베타적인 두 개 상태 공존, 베타 상태 공존.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해줘야 되고 지금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았지만 크기에 관계없이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자, 베타 상태 공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할 수 없다, 불가. 크기는 관계없다. 크든 작든 상관없다. 고전역학에서는 크기는 상관없이 베타 상태는 공존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베타 상태는 베타가 뭐야? 서로 밀어내는, 서로 다른. 이 정도는 알지. 자, 근데 양자역학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가볼게. 하지만 세 번째 줄이야. 1문단 세 번째 줄. 하지만 24기에 등장한 양자역학에 의해 여기다 밑줄. 미시세계. 미시세계. 이거 어디 얘기일까? 크기 얘기예요. 양자역학은 거시만 말한 게 아니라 미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시가 뭐야?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아주 작다는 거거든요. 아주 작게 보이는. 반대말이 뭐야? 거시. 이것까지 아까 어휘를 알면 역시 유리해. 이렇게는 한데 미시에서는 뭐래? 자, 계속 읽어볼게. 미시 세계에서 여기다 동그라미. 는. 미시 세계에서 는 여기다 동그라미. 보수사 는은 대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는 미시 세계에서 는 상호 베타적인 상태 공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는이라는 말 때문에 거시는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걸 잡았으면 저 3점짜리 풀 수 있게 해줍니다. 끝이에요. 봐봐. 고전역학은요.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안 돼 이런 거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미시세계에서는 가능해. 자, 하지만 거시세계에서는 베타 상태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요 한 글자에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양자역학 무슨 얘기예요? 양자역학은 조금 요즘 그 물리학에서 가장 핫한 거 아닌가요? 이다영 씨 혹시 양자역학 평소에 들어봤어요? 네. 맞아. 반도체도 하셔야 되니까 알고 있어요. 양자역학 좀 알아요? 아, 그렇군요. 아, 모르는군요. 야, 장준호. 양자역학 어떻게 좀 아냐? 자, 두 분 다 아예 몰라요. 야, 승우야, 나한테 물어봐. 양자역학 아냐고 물어봐. 네. 그래서 잘 모릅니다. 이게 양자역학 잘 아는 거지롱. 양자역학 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서로 베타 되는 상태, 서로 모순되는 상태가 함께 있는 게 베타 상태 공존이에요. 양자역학 잘 아시나요? 예, 잘 압니다. 그래서 몰라요. 이게 양자역학이야. 양자역학 개그 재밌는데 원래. 자, 그래서 그 아래 얘기 뭐 나와요? 가봐. 2문단 가봐. 2문단. 미시사 세계에서 상호 베타적인 상태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 팽이를 생각해보자. 자, 읽어볼게. 그 팽이는 자,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 회전 방향은 관찰지로 이미 정해져 있으면 뭐야? 거시에서는 알려주네. 베타 상태가 공존하는 게 아니다. 어느 한쪽으로 돌고 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시계든 반시계든 하나로 결정이 이미 되어 있다. 공존할 수 없다. 근데 전자만큼 작은 팽이넥이 나오죠. 미시세계에서는 작은 팽이가 돌면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디로 오시냐면 문제, 여러분들이 다 틀린 문제, 마지막 문제 8쪽에 6번 모으세요. 자, 푸신 분들도 같이 봐봐요.
6번의 답이 5번이거든요. 잠깐만. 아이, 뭐 맞을 수도 있지, 이 새끼야. 자, 그 보기에서 기역 니은 봐봐. 보기. 자, 6번 문제 보기 박스에 기역 니은 미시야 거시야. 미시 세 개지. 전자 2잖아. 아주 작은 전자, 이 전자 사이즈 아주 작은 거, 이걸 미시라고 아예 대놓고 지금 이 문제에 설명해줬어. 디귿 리을은 뭐예요? 반지름 5cm 팽이. 이거는 거시 세 개지. 잠깐만. 미시 세계에서는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죠? 근데 거시 세계에서는 둘의 입장이 같죠? 답 5번 보세요. B가 참고로 양자역학자고 A가 고전 논리 받은 고전 역학자죠. B는 A와 달리 리을이 틀렸어요. 다시. B는 A와 달리 리을은 리을은 거시였죠. 거시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자와 고전역학자가 의견이 다른가요? 같아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풀게끔 해주는 질문들이에요. 이해됐을까? 다시 앞으로 와봐. 이게 설명을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결국엔 핵심은 이거다. 미시에서는 공존할 수 있다가 양자역학의 입장인데 기역 밑줄 볼까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이게 받기 힘든 아저씨야. 야, 달 보기 전에는 그럼 달이 없는 거냐? 왜냐면 미시 세계에서는요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해야 결정된대요. 뭔지. 관찰하기 전에는 그냥 함께 있는 거고 관찰한 다음에 결정되는 거래요.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달을 관찰하기 전에는 그럼 달이 없는 거니? 그게 말이 되니? 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봐. 자, 1번 문제 답 뭐예요? 3번이죠. 관찰해야 있는 거야? 아니, 관찰하기 전에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아인슈타인의 의도를 체크해서 답을 1번 문제의 답은 3번인 건데 잠깐만,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을 발라버릴 수 있거든요. 이 아저씨 이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하면 돼요? 달은 거시세계에 있어서 그거는 아니에요, 아저씨. 미시세계에서만 그렇다니까, 이 아저씨가. 라고 얘기하면 아인슈타인을 반박할 수 있게 되겠죠. 미시세계에서만 그렇다는 거야. 달을 적절한 예가 아니에요, 아저씨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 논리 이게 나오는데요. 어디로 오시냐면 5쪽 와보세요. 제가 오늘 설명 많이 못 들어서 미안. 5쪽에 첫 줄 볼까?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거짓말쟁이 문장이다. 이는 뭐가? 거짓말쟁이 문장. 거짓말쟁이 문장의 조건이 뭘까요? 두 개 있어요.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이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지시적 문장이다. 자, 첫 번째 문장 자체를 가리켜야 돼요. 문장 스스로를 가리켜야 돼. 자기지시여야 돼요. 문장이 자기를 지시하는 자기지시 문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 거짓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이게 거짓말쟁이 문장이랍니다. 이게 왜 논리학이랑 나왔냐면 봐봐, 거기 있는 거 써줄게요. 이 문장은 불하다. 고전 논리학에서는 무슨 값만 있대? 읽어보니까 참 또는 거짓밖에 없대요. 고전 논리에서는 오로지 참 혹은 아니면 거짓 둘밖에 없어야 돼. 근데 이거 참이라고 해봐요. 이 문장은 거짓이에요. 자, 참이라고 판정하면 이 말이 맞는 얘기잖아. 그럼 이 문장은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라는 거죠. 다시 이거 초등학교 논리한 그 Y에 나오던데 이 문장은 거짓이다. 그러면 요 명제가 참이라면 그럼 이 문장은 거짓이라는 거가 되네요. 됐을까요? 참이라고 하니까 거짓이 돼. 참이면서 거짓인 거지. 반대로 이걸 이 말은 거짓이에요. 이 문장은 거짓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라고? 그럼 이 문장은 맞는 얘기네. 이 문장은 거짓이라고 하면 이 문장이 참이 돼버려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는 별도의 논리가 있다. 이게 바로 저희 프리스트가 말한 LP 논리. 즉 참도 있고 거짓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야. 참인 동시에 거짓인 것도 별도로 존재한다. 마치 뭐처럼
양자역학에서 서로 다른 상태가 공존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LP를 끌고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불가능한 모순된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말 두 개를 물리학에서 그리고 논리학에서 각각 갖고 온 겁니다.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얘기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여기까지는 근데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마지막 문단이에요. LP 논리학에 대한 설명. 요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가볼게. 이거는 어떻게 푸나요? 이해하면 못 풀어. 이해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 마지막 문단 와보세요. 우리 5쪽의 마지막 문단.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교적 논리 하나인 LP를 제시했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LP에서는 몇몇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봐봐.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물어볼게. 이게 뭔지 몰라 나도. LP 나도 처음 들어봐. LP에서 성립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내가 읽은 거 다시 떠올려 보면. 다시 한번 봐봐.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LP에서 통한다는 거야? 안 통한다는 거야? 안 통한대요. 성립이 안 한대요. 아, LP에서는 성립이 안 하는 예시로 들어준 거야.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 고전 논리에서는 고전 논리에서 여기다 동그라미 는 지금 네 번째 줄이야. 마지막 문단 네 번째 줄 해보자. 고전 논리에서 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네, 한 번 더 알려줘요. 고전 논리에서는 성립해요. 이는 이것만 딱 풀어주고 이거 덮을게. 근데 한번 어떻게 된 건지 봐봐.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이거 자체가 조건문. 부호는 뭘로 되어 있냐면 니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거라는 P면 Q이다 라는 조건문. 니은, 조건문이 니은.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 자, P가 어디 갔어? 요게 전건. 참이라면 그것인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 이 Q가 후건. 됐을까요? 자, 고전 논리학에서는 조건문과 P가 참이라면 써줄게요. 고전 논리에서는 성립하는데 니은과 전건인 P가 참이면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다. 이거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렇구나. 이해하면 좋아. 근데 그렇구나. 고전 논리에서는 이게 성립하는구나. 이게 전건 규칙이 성립하는 거구나. 자, 계속 가볼게.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규칙이 성립하려면, 근데 안 돼. 근데 하려면 이게 돼야 되는데,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자, LP에서 해볼게. LP에서는 조건문과 니은이죠. 니은과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찍고 있지. 이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거나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자, 그냥 읽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읽었어. LP에서 전건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 니은과 전건인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후건인 Q도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근데 이게 성립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계속 읽어볼게. 그러나 LP에서 실제 LP에서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근데 잠깐만 전건 P가 전건인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그리고 후건인 Q죠. 후건인 Q가 어디 갔어? 후건은 거짓이면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 동시에 거짓. 자, 니은과 잠깐만 전건 P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조건문과 전건 모두 참 동시에 거짓이 나오고 후건이 Q가 거짓이 된다. 휴, 힘들었다. 자, 가볼게. 이해가 아니야. 전건규칙이 성립하려면 LP에서 조건문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Q가 참 또는 참 거짓이어야 된다. 그런데 LP에서 실제로는 이건 안 되고 실제로는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라면 조건문과 전건은 참 거짓이 되지만 Q는 거짓이 된다.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겠어요.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4번 문제 와보세요. 4번의 선지 1번부터 볼게요.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어디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 눈치챘어요? 다시 4번의 선지 1번 봐봐. LP에서 지금 LP 얘기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아까 얘가 설명해 준 거잖아. 뭐가 나와야 돼? 조건문은 뭐가 나와야 돼? 조건문과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된다고 했었지. 근데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니은이 거짓이다. 땡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야. 주어진 텍스트 나 아무 말부터 안 했어. 그대로 지금 그 써 있는 거 그대로 옮겨 적었거든.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선지 2번도 보세요. LP에서 니은 조건문이죠. 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뭐예요? 여기죠. 니은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니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라 Q가 참 또는 참 거짓이어야 된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거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봐봐.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네. 노란색은 참 또는 참 아니면 거짓인데 2번 선지는 그냥 참인 동시에 거짓. 참 또는 참 동시에 거짓은 특정한 값이 아니라 조건문과 P가 참이거나 아니면 조건문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두 개야. 니은과 P가 참, 니은과 P가 참 동시에 거짓이면. 그거는 근데 3번 그래서 맞아요. 3번도 그렇게 써 있는데 이 얘기가 성립하냐 아니냐 그 얘기거든. 약간 이거를 하나의 텍스트 값으로 잡는다면 어차피 선지 2번은 어디에도 없는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답아서 제어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이걸 의도한 거는요. 이 부분을 다시 보라는 거였어요. 조건문과 P가 조건문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말은 없었는데 이것만 말한 건 없었는데 그럼 이건 알 수 없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내신 분의 의도는 그거래요.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니은과 P가 참 거짓이면 Q도 참 거짓이 나와야 되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를 얘기했잖니? 이렇게 의도하고 냈대요. 뭔 개소리인가 싶겠지만 그냥 주어진 값을 그냥 보라는 겁니다. 선지 3번도 말은 것처럼 그대로 들어가요. LP에서 니은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이거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가 선지 3번. 그래서 저 선지 3번이 틀린 거죠. 맞지 않아요. 자, 답은 5번이었어요. 어떻게 맞추지 않나요, 이게? 고전 논리에서는
조건문과 P가 참이면 Q도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네, 선제 5번 그대로 써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았어요. 이게 40%예요. 정답률이. 이게 너무 명확하게 이걸로 고르면 돼서. 다만 선지 1, 2, 3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냥 여기 주어진 이 결과값을 그대로 텍스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렇게 푸는 거였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빡셌어요. 그래서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3번 문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기지시적 문장을 해달래요. 자기지시적 문장은 문장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답 2번이에요. 가볼까요? 이 문장은 자기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네, 왜냐면요. 자기지시적 문장 맞고요. 거짓이 아니라 자기지시적이다라고 했으니까 거짓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선지 1번은 왜 아닌가요? 자기 지시가 아니에요. 붕어빵에는 자기를 가리킨 게 아니잖아. 선지 3번.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이치 논리에서 자기 지시적 문장이 될 수 없다. 아니요. 이 문장은 했으니까 자기 지시적 문장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웠죠. 푸신 분들이 많으니까 답 불러드릴게요. 나머지 문제도 끝내야 되니까. 1번의 답은 아까 3번 설명드렸고 2번 답은 4번이에요. 4번. 이게 비트 개념을 이해해야 좀 더 이것도 빠른데 두 자리 이진수는 총 몇 개가 있대요? 여기 2번 문제 보기 보면요. 이 자리 n자리 이진수는 2n제곱이 필요하대요. 2n개가 있대요. 그러면 두 자리 이진수는 2의 2니까 4개가 존재할 거예요. 하나 써볼게. 00, 01, 10, 11 이렇게 있대요. 이걸 2비트, 비트는 하나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거래요. 2비트를 사용하면 총 몇 번을 해야 된대? 4번에 걸쳐 시행한대요. 왜? 말 그대로 00, 00, 01, 10, 11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양자역학이면 몇 번만이 된대요. 보기 보니까. 한 번에 된대요. 이유는 동시에 0이면서 1이야. 여기도 동시에 0이면서 동시에 1이야. 그러니까 01, 01 한 번씩만 박아놓으면 한 번에 이 4개를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답이 제가 4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4비트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4자리 인수 개수는 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 16개요. 0, 1, 0, 1, 0, 1, 0, 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룩 돌리면 2의 4제곱인가요? 16개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른 게 2번, 3번이 돼요. 2번 봐봐.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할 때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보다 6배 빠르다. 6배가 아니라 몇 배게요? 8배가 빨라야 돼요. 너무 빨리 설명해서 지금 좀 그런데 세 자릿수 이진수는 몇 개가 있을까요? 2의 n제곱이니까 2의 3제곱 8개가 존재합니다. 0000, 001, 010 이렇게 해서 8개가 있나 봐요. 그러면 3비트로 처리하려면 말 그대로 하나씩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총 8번을 돌려야 되는데 양자역학은 몇 번에 끝낼 수 있어요? 한 번에 끝낼 수 있죠. 그럼 몇 배 빠른 거야? 8번 할 걸 한 번에 했으니까 8배 빠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였어요. 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다고 하는데 아니죠. 한 자릿수 처리할 때는 비트, 고전 PC, 원래 기존 컴퓨터로 했을 때는 2번이 필요해요. 0 한 번 하던가 1 한 번 하던가. 근데 양자역학 하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2배 빠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었고요.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소지는 구체적 대상에서만 가능해요. 생각은 소지할 수 없어요. 추상은 소지할 수 없어. 소장은 구체의 대상만 가능해요.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자, 6번 답은 이제 다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엄매 화작은 과제로 드릴 테니까 본인이 하실 아직 안 끝났어. 왜 그래? 기다려봐. 화작하고 엄매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나 푸셔서 제출하실 때 내시면 채점해서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제출하실 때 화작 엄매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할 거 같은 거 다 하고 싶으면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자, 문학 보세요. 문학. 자기들이 다 덮었어. 에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어. 화일반 분들 17쪽 한번 와보시겠어요?
푸시는 거 한번 채점 먼저 해보세요. 17쪽의 14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유사한시구를 유사한시구 변주가 뭡니까? 비슷한 거를 틀어버리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비슷하면 되냐?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렇게 끝나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충분히 비슷하죠. 이 정도면 변주라 봐도 괜찮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더 추하겠다. 나는 잠깐만. 겠다가 비슷해요. 나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더 추워야 겠다. 나는 한껏 더 가난해져야 겠다. 이 정도 비슷하면 역시 유사한 걸로 봐서 변주로 봐도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었는데 이거 은근히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자, 15번은 답이 2번이래요. 이 시도 사실 설명드리면 좀 많은데 이게 가시 지금 잠깐만. 가시는 김광준의 노신이라는 시잖아요. 이 시의 주제가 결국에 뭐예요? 이렇게 나와 맨 처음에 잠을 못 잔대요. 왜? 왠지 모르겠는데 아내 어린 것들 생활의 노래 먹고 산다는 것 약간 생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의 장래희망을 들어보면 딱 뻔해요. 님들 장래희망 중에 혹시 시인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돈이 안 되는 걸 알거든. 이 사람도 그 고민인 거예요. 이거 시인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들구만. 그래서 이 기분이 정서를 찾는 거였지. 결국에 시는 마지막에 정서가 어떻게 돼요? 극복이 돼요. 누굴 떠올리면서? 노신을 떠올리면서. 이 노신은 복에서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도 중국 시인인데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뭐 생활적으로도 혹은 검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참 힘든 시인인데 이 사람도 그런 시련을 이겨내고 훌륭한 문인으로서 이제 이름을 남겼거든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래 나도 지금 비록 현실이 힘들지만 이겨내야지 라는 다짐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시입니다. 자, 그러면 15번의 답이 2번인 이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선지 2번 봐봐. 밤눈이 내려 쌓이는 것은 시인이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문학적 성취를 이뤄감을 간다. 아니요. 그 부분은요. 가족 1년에 나오는 부분이었고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직 2연에서 나오는 노신 떠올리는 해석을 여기다 넣으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오게 돼요. 자, 조금만 빨리. 18쪽에 16번 보시면요. 자, 답 2번이에요. 16번의 답 2번. 푸신 분 채점해 보세요. 지금 화일반. 왜 2번이냐면 이게 아름다움 잃지 않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지 방해 요소로서 설명했다는 거는 문맥에 좀 어색합니다. 이거는 시의 흐름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건 정답률 꽤 높았어요. 이건 패스할게요. 자, 21쪽. 야, 마무리해봐. 이유 속의 도시와 유형은 자 풀어보신 분은 좀 있고 안 풀어보신 분은 무슨 내용인지 안 어렵죠. 이효석 소설은 안 어려워요. 이 주인공이 지금 1인칭 주인공이죠. 1인칭 소설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귀신인 줄 알고 봤더니만 그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를 잃은 엄마와 그 자식이 있는 거지 모녀였습니다. 거지 모녀를 보고 그 비참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근대화된 도시의 비참함을 설명한 그런 소설이에요. 그러면 17번의 답은 3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충분히 여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 어떤 사건이 있는지 전개되는데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18번의 답은 5번입니다. 화자는 저게 자신 책임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교통사고 났었던 그 아줌마구나 라고 떠올리는 거지 내가 잘못했군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1인칭 주인공은 이런 시대의 불합리를 설명해주는 역할만 하지 딱히 본인이 잘못했다 성찰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 5번이 나오게 되고요.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 근대화된 산물을 향유하지 못하는 조선인? 아니요, 조선인들은 지금 일제강점기에서 피해를 입은 심각성, 불합리한 피해자 이렇게 설명되지 지금 이 좋은 거를 못 즐기는 존재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는 주제랑 좀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답을 3번.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하긴 했었어요. 옛날에 나왔을 때.
뭐 어찌됐든 답은 3번이니까 요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이번 주 자, 다 됐고요. 이번 주에 어휘 테스트 이제 각자 또 봐야겠죠. 잘 보시고 과제들은 대부분 잘 하시는 것 같아. 예, 많지 않잖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언명 화자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별로 안 어려울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그리고 일요일날 잘 오시기 바랍니다. 갑시다.